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브뤼셀 해양안보연구소의 수석 분석가 클로에 반데르메르는 화면 속 데이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함 추적 전문가인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일본 최신의 잠수함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급회전했습니다. 일주일치 데이터를 확인하자 같은 패턴이 6번이나 반복됐습니다. 한국? 설마. 그들이? 그녀는 항상 한국을 열심히 따라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방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진짜 해양 강국들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나라. 하지만 그날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독도 인근 수중 위협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클로에의 20년 경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로에 반데르메르예요. 저는 브뤼셀에서 잠수함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다 위가 아니라 물속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숫자와 선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늘 열심히는 하지만 아직은 잉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잠수함이나 해양 분야에서는 더 그랬어요.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나라들만이 진짜 강하다고 믿었거든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독도 근처에서 잠수함 하나가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갑자기 멈췄다가 마치 뭔가를 피하듯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치 데이터를 다시 보니 같은 패턴이 6번이나 반복돼 있었어요. 잠수함이 멈춘다는 건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뜻이에요. 물속에서 들키는 순간 잠수함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에요. 그날 오후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이 떴어요.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독도 인근 수중 위협을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준비돼 있다고요. 이상하게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다시 데이터를 봤어요. 멈춤, 회전, 그리고 그 자신감 있는 얼굴. 동료 다니엘에게 한국이 그 잠수함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는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웃음이었죠. 저도 웃고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독도 바다의 지형을 다시 떠올렸어요. 복잡한 해저, 튀는 음파. 그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쪽이 유리하다는 제 오래된 원칙이 떠올랐어요. 한국 군사 문서에서 수중 관측 프로젝트라는 한 줄을 발견했어요. 내용은 전부 가려져 있었어요. 공백은 보통 숨김의 신호예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서지훈. 한국 과학자. 수중 감시 시스템 책임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저 지형을 이해하고 있다. 사흘 뒤 일본 쪽 문서가 유출됐어요. 독도 근처 잠수함이 탐지된 후 회피 기동을 했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탐지된 후. 저는 바로 보고서를 썼어요. 독도 인근에 일본도 모르는 감시 시스템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한국이 이미 그걸 운용 중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사는 직접 확인하라고 했어요. 이틀 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창문 없는 회의실에서 서지훈을 만났어요. 그는 제 데이터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위치는 자국의 수중 감시망 커버 구역이라고요. 그는 해저 센서, 자동 분석 시스템, 수중 드론까지 보여줬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일본 잠수함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돌아간 거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한국은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앞서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벽에 기대었어요. 제가 써왔던 보고서들, 무의식적인 우월감, 오래된 편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바다는 제 자존심을 신경 쓰지 않아요. 데이터는 제 믿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날 저는 확신 하나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건 패배가 아니라 깨어남에 가까웠어요.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좌석도 같았고 승무원들이 쓰는 언어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서지훈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해저 센서들, 추적 시스템,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믿던 잠수함들을 한국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제 앞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중요한 걸 발견하면 기록하고 상사들에게 알리는 거요.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분명 화를 낼 거였고 미국은 실망할 거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거였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저에게 돈을 줬다거나 저를 속였다고까지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다니엘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갔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미 제가 서울에 다녀왔다는 걸 들었고 제가 실수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거였어요. 저는 빈 문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갈라진 길처럼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 제가 본 그대로를 쓰는 거였어요. 한국이 그 바다의 힘의 균형을 바꿀 만큼 인상적인 걸 만들어냈다고 모두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이 길은 울퉁불퉁했고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낼 거였어요. 두 번째 길은 부드러운 보고서를 쓰는 거였어요. 말도 완곡하게 쓰고 한국이 어느 정도 능력은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적는 거였어요.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고 제자리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었어요. 이 길은 매끄럽고 쉬웠어요. 그걸 생각하니 배가 아팠어요. 그날 오후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 해군 정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공식 대화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대화를 가장한 압박이었어요. 영상통화 속의 미국 장교는 예의 바랐어요. 웃으면서 제 전문성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제 턱이 굳어지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보고서는 지역 안정을 돕지 않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사실만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어요. 사실은 사실이고 제 일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찾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어요. 그의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진 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저는 데이터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는 말해지고 어떤 이야기는 묻히길 바라는 시스템이요. 그날 밤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은 서지훈 선생님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메일은 짧았어요.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고 했어요. 이해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문장을 남겼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했어요. 제가 쓰지 않아도 바다가 스스로 증명할 거라고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잠수함이 독도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일본이 아니라 중국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가까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멈추고 무언가에 겁먹은 것처럼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잠수함에도 똑같이요. 저는 보고서 문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다니엘이 다시 제 책상 앞으로 왔어요. 커피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정말로 일본을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보고서를 제출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글을 보지 않았어요.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일은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진실을 말할지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동맹 전체가 흔들릴 거라고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어 글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하길 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은 아니라고요. 그냥 조정하자는 거라고요. 표현을 조심하자는 거라고요. 덜 극적으로 보이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어요. 슬픈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안개 낀 창문이 갑자기 깨끗해진 것처럼요. 다니엘은 제 과거였어요. 예전의 저였어요. 진실보다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저요. 저는 다시 컴퓨터를 향했어요.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잠시 거기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복도를 따라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보고서를 쓰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모든 걸 담았어요. 데이터, 패턴, 서울에서의 회의, 서지훈 선생님이 보여준 시스템의 구조까지요. 전부 명확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썼어요. 마지막에는 문단 하나를 더 썼어요. 한국이 그 지역의 수중전쟁 양식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었다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것이 선전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요. 제 마우스 커서는 제출 버튼 위에 멈춰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걸 누르면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제 커리어가 바뀔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순진하다고 속았다고 말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서지훈 선생님의 이메일을 떠올렸어요. 진실은 결국 나온다는 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떠올렸어요. 더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분석가가 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진실을 쓰지 못한다면 제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가 업로드됐고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끝났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갔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가슴 안에서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창밖의 브리셀은 늘 그렇듯 회색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더 맑아졌어요. 몇 년 동안 메고 다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가방 안에는 제 편견이 들어있었어요. 제 추측, 제가 항상 옳고 싶어 했던 마음,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마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방은 사라졌어요. 폭풍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일본 국방 연락관이었어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제 보고서가 편향됐다고 했고 중요한 맥락을 무시했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가 한국을 돕고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데이터가 보여준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지나가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이름 옆에 논란, 문제 같은 단어들이 섞여 들렸어요. 다니엘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요. 재택근무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저 근처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보고서가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이 질문을 하고 있고 오래된 파트너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분석은 탄탄하다고 했어요. 데이터는 정확하다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그래도 압박은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불만이 들어왔어요. 어떤 나라들은 수정하라고 했고 어떤 나라들은 아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했어요. 몇몇은 제가 편향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완전히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사방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섬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분석가들로부터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에서 왔고 심지어 미국 해군 내부에서 온 메일도 있었어요. 내용은 다 비슷했어요. 그들도 같은 패턴을 봤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너무 크고 위험이 너무 컸다고요. 스웨덴의 한 분석가는 제 눈물을 터뜨리는 말을 했어요. 제가 용감하다고 했어요. 모두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던 걸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고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분노는 조금씩 수그러들고 받아들임으로 바뀌었어요. 항해 전화도 줄어들었고 보고서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지훈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제 보고서 덕분에 이제 한국도 자신들의 능력을 더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때 억제가 더 잘 작동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을 과소평가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누구나 편견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창가에 앉았어요. 브뤼셀의 하늘은 늘 그렇듯 회색이었고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은 달랐어요. 동료 몇 명을 잃었고 다니엘은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떤 문들은 닫혔어요. 하지만 다른 문들이 열렸어요. 새로운 회의에 초대받았고 존경하던 분석가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상사는 승진 이야기를 슬쩍 꺼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거울 속의 저를 부끄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3달 뒤 식당에서 다니엘을 봤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다고 했어요. 제 데이터를 전부 다시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옳았다고 인정했어요.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저는 커피를 그에게 밀어주며 웃었어요. 이해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편안했던 우정은 사라졌어요. 대신 다른 게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존중, 그리고 이해였을 거예요. 보고서를 낸 지 6달 뒤 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이 국제 참관단을 초청해 수중 감시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실제라는 걸 증명하기엔 충분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한국 해군 함정 위에 서서 실시간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화면을 보며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세련됐고 정교했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어요. 제 옆에는 25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한국 장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잠수함마다 다른 고유한 소리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해줬어요. 자랑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25살 때를 떠올렸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확신하던 시절이요. 서방 국가들이 항상 앞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틀렸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 건 제가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를 펼쳤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적어놓은 페이지를 찾았어요. 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추종 국가다. 저는 굵은 검은 펜으로 그 문장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서야 그걸 볼 만큼 충분히 현명해졌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있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옳아서가 아니라 솔직했기 때문에 느끼는 자부심이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쓴 지 1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도 바뀌었고 제 직함도 바뀌었어요. 저는 아시아 태평양 해양 안보 재평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어요. 이름은 거창했지만 사실 의미는 단순했어요. 오래된 편견 없이 바다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승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논란 많은 보고서 이후로 제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직에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고 했어요. 새 팀을 이끌게 된 첫날, 저는 모두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7명의 분석가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상사, 새로운 프로젝트, 불확실한 미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끔 틀릴 거라고요. 우리가 믿어온 가정이 이미 낡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약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괜찮다고 말했어요.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몇몇 얼굴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어요. 독일에서 온 한 분석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아시아 전역의 해군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서방 국가가 항상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일도 없었고, 아시아의 기술을 단순한 모방으로 치부하는 일도 없었어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베트남의 해안 방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고, 인도네시아는 얕은 바다에 특화된 독특한 잠수함 전술을 개발했어요. 필리핀은 수많은 섬을 감시하기 위한 아주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능력이 드러났어요. 자랑이나 대대적인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실력과 꾸준한 노력으로요. 이제 저는 서지훈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했어요. 어느새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석을 비교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동등한 전문가 사이의 존중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제게 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한국은 시끄럽게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조용히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큰 소리의 힘은 적을 부르지만 조용한 힘은 존중을 만든다고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어요. 다니엘과의 관계도 결국 회복됐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며 만났고 조금씩 신뢰가 돌아왔어요. 그는 정치가 자신의 판단을 덮어버렸다고 인정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고요. 저도 이해했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다니엘이 제게 물었어요. 그 보고서를 쓴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걸 알았어도 다시 그렇게 했을 거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후회는 없다고요. 그는 웃으면서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 말은 어떤 승진보다도 더 의미 있었어요. 모든 일이 시작된 지 2년 뒤,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해양 분석에서의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무대에 서서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분석가와 장교들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긴장감이 아니라 목적의식이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이야기, 데이터가 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무섭지만 꼭 필요한 일인지요. 잠수함 추적 데이터도 보여줬어요. 패턴과 증거를요. 청중 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불편함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 생각은 성장을 의미하니까요. 발표가 끝난 뒤 태국에서 온 젊은 분석가 한 명이 다가왔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분석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왔는데 제 이야기가 스스로의 분석을 믿을 용기를 줬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에 찬 전화들, 차가운 시선들, 잠 못 이루던 밤들까지요. 제 실수와 그걸 바로잡은 선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정치보다 진실을 믿게 만들었다면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브뤼셀에 살고 있어요.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고 비도 자주 와요. 제 아파트는 여전히 작고 고양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저를 무시하며 보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르게 걷고 있어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요. 저는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분석가도 아니고 가장 경험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존심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석가로 만들어졌어요. 지난달, 저는 다시 오래된 일기를 꺼냈어요. 예전의 평가와 예측들이 적힌 페이지들을 넘겼어요. 맞은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 썼던 페이지를 찾았어요. 지워진 문장들과 새로 적은 깨달음이요. 그 아래에 저는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잉크가 아직 선명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 겸손해져라.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솔직해져라. 저는 앞으로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